시절 인연 박희주. 시를 쓰면서 문예지를 발행하는 조선생으로부터 문학기행을 함께 가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썩 내키지도 않거니와 인사치레로 하는 전화려니 하여 내가 그런데 잘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전화를 끊었다. 동행한다는 이들이 전문 작가라기보다는 문인 타이틀 하나 더 내세우려는 이들에 가까운 데다 어물전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어줍잖은 그들의 행태가 빤히 그려져 눈꼴 시린 짓은 안 보는 게 편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의 잣대로 그들보다 뭐 특별히 나은 구석이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나름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그들 입장에서 나야말로 인생도 그렇고 문학도 그저 그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루저가 분명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잘난 맛에 사는 놈일 것이다. 그래서 안 가는 걸로 알겠거니 하고 까맣게 그 일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또 전화가 왔다. 내가 꼭 가야 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나? 전에 없던 일이다. 같이 가자니까 뭘 그렇게 뻐기고 그래? 한사코 안 간다니까 농담이겠지만 그렇게 말한 이면에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는 힐난도 섞여 있어.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다. 알았어, 갈게.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고픈 일말의 욕구와 나를 항상 깍듯이 대하는 조선생의 부탁을 거듭해서 거절할 배짱까진 없었고, 그녀가 다닌 여자대학의 문창과 동문들이 대거 참석한다는 귀띔에 한편으로는 솔깃해진 면도 있었다. 그날이 왔다. 아침 일찍 모자를 눌러쓰고 간편한 복장으로 전철을 이용하여 왁자지껄한 약속 장소에 도착해 안면이 있는 몇몇과 아는 척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례적인 악수를 나누고 관광버스에 오를 때까지 내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해서 버스 뒷부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이왕 가는 길이니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가는 곳의 풍경이나 머릿속에 담아오리라 생각하고 눈을 감았다. 여행을 떠나기엔 더할 나위 없는 날씨였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져 가로의 나무들은 계절의 변화에 단풍으로 맞설 기세가 완연했다. 여행의 속성이 어디를 누구와 가든지 사람을 들뜨게 만들게 마련인가. 새로운 이들이 버스에 오를 때마다 반갑다는 웃음소리가 연거푸 들렸다. 역시 여자가 많았다. 인터넷이 일상이 된 이후 문학 소비층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데 반해 공급층이 되보겠다고 하는 이들은 넘쳐났다. 특히 40, 50대 주부들이. 인생을 살 만큼 살다 보니 맥없이 늙어가는데 초조감을 느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으리라. 그래서 문학 주변을 얼쩡거리게 되고 그게 허영이든 아니든 돈도 별로 들지 않고 조금만 센티해지려 노력하면 작가 인증서를 주는 세상이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속절없이 잊혀져가는 자신의 이름 앞에 내세울 시인이나 수필가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여겨지겠는가 말이다. 그러다가 잘 쓰든 못 쓰든 누가 읽든 말든 세월이 흘러 책 몇 권 내고 나면 잠옷 우쭐해져 나처럼 올챙이적 시절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치들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으니. 시간을 조금 넘겨 버스는 출발했다. 내 옆자리는 비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여행을 갈 때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내 옆자리에 여자는 물론이고 남자조차 선뜻 앉으려는 이가 없었다. 피차간에 서로 모르는 사이가 분명하건만 언제 어디서고 간에 나를 선택하는 이는 드물었다. 하긴 나도 그게 편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이와 예의를 지켜가며 하나마나 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내 취향이 아니니. 혹시나 누가 앉을까 몰라 무릎에 올려놓았던 가방을 옆자리에 내려놓았다. 내 자리 말고도 몇몇이 혼자 앉아가고 있었다. 참석 인원은 대략 35명 정도. 여러 곳을 둘러본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내세운 곳이 문학과는 별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대둔산. 하긴 말이 문학기행이지 단체 관광과 하나도 다를 바 없었다. 어딜 가도 거의 빤한 순서. 여행을 주선한 조선생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한 다음 참여하게 된 인사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문학을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는 전직 장관과 교수로부터 현직 교사, 화가와 의사와 서예가와 시낭송가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이들과 문학의 뜻을 두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유한 마담들. 소개하는 이력을 보면 뭐가 부족해서 골치 아픈 문학에까지 손을 대나 할 정도로 참 화려했다. 작가 칭호를 듣는 이들은 대부분 시나 수필 분야였다. 나와 같은 50대 중반도 젊은 축에 들 정도로 40대는 고작 서너 명에 불과하고 50대 10여 명, 나머진 60을 넘긴 연배였다. 오늘 여행이 더욱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을 들게 하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런 모임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분인데 제가 몇 번을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 가실 때는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 믿습니다. 소설가 송한영 선생님이십니다. 이런 젠장, 내 소개였다. 내게 아부할 일이라도 있나? 귀하신 분이라니. 하긴 주최자로서 여행의 격을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지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그런데 거기까진 줄 알았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어정쩡하게 일어서서 계면적인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리곤 바로 앉았는데 호랍이니까 여성분들 알아서들 하세요. 아이고 연병알. 그게 광고할 일인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쏙 빼들고 나를 쳐다보는데 온몸의 피가 얼굴로 쏠려 화끈거릴 정도였다. 조 선생과는 서로의 가정사를 얘기할 만큼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다. 그녀는 시로 등단했지만 발표는 거의 하지 않고 잡지 운영에만 힘을 더 쏟는 편이다. 그녀가 말한 대로 나는 호랍이라는 별로 달갑지 않은 호칭을 달고 산다. 내 영혼의 어두운 구석이 되고만 아내는 갔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10여 년. 하늘이 날 놀리는 거라며 장난처럼 여겨지던 아내의 발병과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걸 생생히 절감하면서도 무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투병과 죽음을 결국엔 나같이 행운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이 곳곳에 허방만 널려있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업인지는 모르지만 놈에겐 마땅한 일이겠거니 자조하며 받아들이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체념하고 현실을 자각하며 몇 년이 흐르니 어느새 호랍이라는 처지를 불편해하기보다 즐기게 되는 단계에 이르고 따라서 그 상황이 정신적인 면보다는 아주 단순하게 육체의 자연 섭리에 따른 정욕의 허기짐으로 나타나 견디기 힘들 때가 종종 있다는 것뿐 크게 불편하다거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진 않는다. 물론 나라고 호라비를 벗어나고픈 욕심이 왜 없겠는가마는 부부라는 인연은 SNS에 떠도는 불가의 인연설, 잠자리의 연약한 날개가 바위에 부딪혀 그 바위가 하얀 가루가 될 만큼의 오랜 시간 동안
딱 한 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나같이 재수가 옴 붙은 놈에게 그럴 기회가 다시 오겠는가 말이다. 더군다나 처녀 총각 결혼보다 100배는 어렵다는 재혼의 인연이. 내 옆자리는 죽을 때까지 비어있는 게 당연했다. 나는 그래서 인연을 포기했다. 하긴 기다린다고 오지 않을 인연이 올 리도 없지만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도 자본이 절대가 돼버린 시대에 영악해질 대로 영악해진 여성들이 소설로 밥조차 변변히 구하지 못하는 나의 가난을, 실속 없는 문학 인생을 이해하기는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 지방에 볼 일이 있어 운전을 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고속버스를 탈 때나 어디 기차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옆자리에 아리따운 여성이 앉는 행운을 아예 바라지도 않거니와 이런 식의 여행에서 외톨이가 되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서울 한가운데를 지나치느라 시간을 소비해서 그런지 천안 휴게소에 버스가 멈췄다. 거의 모두가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나는 아직 요일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화장실로 향했다. 휴게소 여기저기에는 가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들의 등산복이 단풍보다 더 울긋불긋했다. 그들의 표정 또한 한결같이 들떠 보이고 활기에 차 있었다. 이렇게들 인생을 산다. 일할 때 죽도록 일하고 그 여유로 놀 때는 신나게 놀며. 그런데 나는 이룬 것도 없으면서 일할 때 일하지 못하고 놀 때 놀지 못한다. 언제나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도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일이나 놀이에 치열하지 못했다. 아침을 먹지 않은 탓에 뺄 것 빼고 나니 배가 고팠다. 자동 판매기로 가 밀크커피를 빼들고 휴게소 귀퉁이로 초라하게 밀려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다른 이들처럼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끊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피우는 담배가 아니다. 나에게 나름의 담배에 대한 철학이 있다. 여유롭고 맛있게 피우자는. 언제 끊게 될지는 몰라도 피우는 날까진 고민하지 않을 심산이다. 그런데엔 담배 냄새를 질색하는 키스할 상대가 없다는 것도 한몫 작용하지 않았을까. 전화기를 켜고 시간을 본 다음 느긋하게 별다른 생각 없이 멀리 보이는 버스를 향해 걸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들이마시는 공기마저 서울과 달리 맑고 푸른 기분이고. 그때 막 휴게소 건물 위 하늘로 까치 한 마리가 획을 그으며 솟구쳐 오르자 뒤따라 또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급회전하여 산으로 사라졌다. 짝일 것이다. 미물도 저럴진데 하물며 인간인 나는. 거기가 여자 화장실 앞이었던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내가 본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내 눈에 들어온 것이다. 환했다. 내 눈에만 그렇게 보였을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여자로 인하여 주변이 환한 기분이었다. 단발의 머리에 조금은 통통한 몸매, 하얀 얼굴에 안경을 끼고 눈이 큼직한, 아기라고는 전혀 모를 것만 같고 전체적으로 순정의 빛이 나는 참으로 강렬한 아우라였다. 이런 느낌을 주는 여자를 만난 지가 도대체 얼마만인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 그 여자는 키가 작고 모자를 쓴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와의 거리를 좁혔다가 스치듯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이 3초나 되었을까.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익숙한 느낌이라니. 어디서든 본 것 같지 않은데 언젠가 꼭 본 것만 같은. 나는 홀린 듯 멈춰 섰다가 홀린 듯 그녀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생각도 없었다. 내가 끌려가고 있었다. 자석의 극과 극이 서로를 잡아당기듯이 그녀가 나를 잡아끌고 있었다. 거리를 좁히지도 못하고 서너 걸음 뒤에서 그녀들의 걸음 속도로 눈도 깜박이지 않은 채 그 여자를 응시하며 걸었다. 분명히 그림의 떡이고 딸 수 없는 밤하늘의 별인 줄 왜 모르겠는가마는 나는 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무수히 오고 가고 있었기에 누구 하나 내 음흉한 심보를 알아채지 못했으리라. 이윽고 그네들이 어느 버스 앞에 멈추는가 싶더니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올라버렸다. 이게 끝인가? 나의 허방. 매사가 이런 식이다. 꿈처럼, 결정적일 때 깨버리는 꿈처럼. 체념해야 하는가? 나는 남들이 들으면 미친놈이라 할지 몰라도 그 상황에 낙담하여 울고 싶었고 비참한 기분이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나만 홀린 인연이라면, 그 인연이라는 말조차 거부하고 싶었다. 멍청이 서서 그네들을 삼켜버린 버스만 쳐다보았다. 여자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차 유리는 야속하게도 짙게 썬팅되어 있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뭐해, 빨리 타지 않고. 그때 옆구리를 쿡 찌르는 이가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쳐다보니 조 선생이었다. 그래,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임자가 있는 남의 떡일 테지. 응? 타야지. 그런데 말이다. 조 선생이 앞장서서 걸어가 탄 차가 그네들을 삼켜버린 버스라니. 여우에 홀린 기분이 이럴까? 멀리서도 알아보았던 버스를 가까이에서 몰라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다. 그렇다면 그 여자와 내가 같은 버스에 탄 동행이었단 말인가? 그 순간 여자에게 보였던 후광이 버스에도 보였다면 너무한 과장일까? 그건 분명 법열과 같은 것이었다. 비록 유부녀로서 남의 떡이라 할지언정 그런 외모에 어찌 임자가 없으랴. 바라보는 것까지 안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본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은 바라봐주는 남자가 있을 때만 유효할 것이다. 비록 이성일지언정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친구라는 말이 좋은 건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어 누구라도 시비할 수 없기 때문. 부도덕의 결정체, 골키퍼 있다고 골이 안 들어가랴 라는 속된 말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말고 쓰지도 말자. 처음부터 왜 몰랐을까? 맞아, 나는 누가 타는지조차 관심이 없어 눈을 감고 있었다. 아예 이 여행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조 선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을 때나 문창과 동문들을 무더기로 소개했을 때도 주의 깊게 보지도 듣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옹색한 처지도 잊은 채 여행이 설레기 시작했다. 무덤덤하기만 했던 여행이 조사장의 청을 모질더라도 거절했어야 옳았다며 오줌을 싸기 전까지만 해도 후회스럽던,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나선 여행이 즐겁기 시작했다.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조 선생도 정감 있게 보였다. 그 기분은 차에 올라 중간쯤에 타고 있던 그녀를 발견한 순간 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으리.
최대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옆을 지날 때 여자는 짝꿍과 얘기하기 바빠 내게 눈도 돌리지 않았으나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다. 나보다 두서너 살 정도 아래로 보였다. 마냥 좋았다. 거리감이 느껴지던 버스 안 사람들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고 추수가 끝나 황량해 보이는 들녘의 모습이나 저 멀리 아스라이 눈에 들어오는 마을과 산의 풍경도 정겨웠다. 들뜬 내 기분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듯 조용하게만 가던 버스 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문단에서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우스갯소리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여류 시조시인 신선생이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그녀의 특유한 목소리가 왈왈대는 개구리를 닮았다면 너무 무례한 건가? 어떤 이들은 장기자랑을 해도 보는 이가 낯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8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어떤 행사라도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데다 경직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타고난 재주꾼이다. 내가요,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기 바로 전에 거길 다녀왔어요. 그때 실제로 본 얘기입니다. 점잖게 생긴 신사 한 분이 북한 여성 안내원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선 남자 고추를 뭐라고 부르나요? 아마 안내원을 놀리고 싶은 심보가 발동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원이 걸작이었어요.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바로 그럽디다. 왜 궁금하십니까? 속살쑤시개라 부릅니다. 그 순간 차 안은 와 하는 함성과 함께 킥킥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속살쑤시개. 절묘한 조어였다. 그녀가 실제 본 것처럼 얘기해도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가 분명했다. 유머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정녕 천재일이라. 특히 성에 관해서. 뒤통수만 보이는 그 여자도 얼굴을 붉히며 웃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런 원색적인 농담이 여자에겐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아름다운 말만 들을 것 같고 입에선 예쁜 소리만 나올 것 같았기에. 신 선생은 그 뒤에도 무척 보고 싶었어 라는 말이 제주 사투리로는 바짝 보지 그리 원이라느니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의식해서인지 아기 몇 낳고 헐렁한 여자에겐 조이그라, 허구한 날 잔소리만 늘어놓는 여자에겐 다물그라, 공주병이 심한 여자에겐 꿈깨그라가 특효약이라는 비아그라를 빗댄 너스레를 떨었으며 금산 인삼시장에 차가 멈출 때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번개를 쉽게 맞는 이유가 몸의 한 중앙에 안테나가 있어서라고 익사를 늘어놓았다. 시장은 장날인데다 인삼 축제 기간이었다. 각종 플래카드와 애드벌룬이 걸려있고 임시 판매점과 관광차와 사람들로 북적였다. 휴게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는 모자를 쓴 짝꿍과 팔짱을 끼고 걸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버스에서 내려 줄곧 그 여자의 뒤를 몇 걸음 뒤쳐져 따랐다. 아무도, 심지어 여자마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삼박물관을 거쳐 각종 건강식품 홍보용 부스를 지나자 구성진 각소리 타령을 부르는 소리가 가까워 오면서 그네들의 걸음이 조금 빨라지는가 싶더니 요란하게 치장한 남녀가 북을 치며 공연을 하고 있는 난장에 딱 멈췄다. 그들 주위를 사람들이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다. 나도 그네들과 몇 걸음 떨어져 멈췄다. 얼굴은 무대를 향하지만 내가 보는 건 각설이가 아니었다. 얼굴에 미소를 담뿍 담아 어린애처럼 마냥 즐거워하는 그 여자였다. 총각 시절 첫눈에 반했던 아내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린 서대문에 있는 소극장에서 품바 공연을 보았다.
그때의 품바가 이대인 영화배우 정승호. 맨 앞자리에서 앉아 보는데 공연 중간쯤에 갑자기 그이가 나를 보고 옆에 앉은 이가 누구냐고 물어오는데 당황하여 얼떨결에 아내가 됐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속내를 얘기했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꼭 결혼에 성공하시라며 관객들의 박수를 유도했었다. 어찌 보면 그게 나의 어설픈 사랑 고백이었고 결혼 신청이었다. 그때부터 품바나 각설이가 예사로 보이지 않고 그 구슬프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나오면 저절로 어깨가 들썩여지며 따라 부르곤 했다. 그 연극을 본 뒤 실제로 아내와 나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말이 씨가 되라 김인년 3월 1일 정오라는 3.1절 노래를 부르고 부른 끝에 정말로 3월 1일 정오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 아내는 갔다. 해후 상봉 20년, 결혼 생활 18년 만에. 이제 이 시골 장터의 각설이는 불현듯 나타나 아내와 버금가게 강한 인상을 풍기는 여자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가 노래를 일자나 한자 들고 보니로 시작하여 구경꾼들 사이를 누비며 엿을 팔더니 7자나 한자에 이르러 내 앞에 서서는 7월이라 칠성날에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단정하고는 엿을 코앞에 내밀며 하나 잡숴 보란게요. 그랬다. 이 무슨 조화인가. 견우와 직녀의 만남. 그가 일상으로 무수히 불렀을 노래일망정 이 구절이 나는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으니 엿을 덥석 잡고는 10,000원을 깡통 속에 넣었다. 품바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나로서는 그 10,000원이 결코 아깝지가 않았다. 누가 이런 엉큼한 속셈을 한다면 100이면 100 모두 황당하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인연이 됐든지 간에 인연 만들기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연이란 게 무슨 소용이랴. 나는 각설이들이 공연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엿 판매에 들어가자 발길을 돌리는 그네들을 따르며 어떻게 하면 인연이 이루어질지 고심하기 시작했다. 그네들이 들어간 데는 추억의 6070 금산거리라는 곳이었다. 60, 70년대 흑백으로만 연상되는 우리의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나는 그곳까지 따라가지 못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한산하여 내 꿍꿍이를 들킬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다시 버스에 올라 신기하게 생긴 노루궁뎅이 버섯을 재배하고 판매도 하는 농장을 구경했다. 아무래도 그 농장에서 조 시인이 얼마간의 협찬을 받은 모양이었다. 한 번만 복용하면 죽을 때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구매했다. 문학기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낯뜨거운 시간이었다. 그 여자는 과연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생각할까? 표정을 알 수 없는 뒷모습을 보기도 부끄러웠다. 어영부영 점심시간이 되어 예약했다는 식당에 도착했다. 한정식이었다. 차에서 내리는 순서대로 식당으로 들어가기에 나는 자연히 뒤에 들어갈 수밖에. 신발을 벗고 안으로 막 들어갔을 때였다. 아이 동생 이리 와. 동행 중 나를 동생이라 부를 수 있을 만치 임의로운 이는 신선생밖에 없었다. 돌아보니 역시 그였다. 옆자리를 비워놓고. 놀랍게도 거기 인연이 있었다. 바로 앞자리에. 신선생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나는 처음으로 여자와 눈을 맞출 수가 있었다. 수줍은 표정이 역력했다. 아까 조 선생이 소개했을 때 누군지는 알았겠지만 이런 자리에선 처음 보지. 소설가 송한영 선생이요. 인사드려.
송 선생은 명함 나눠드리고. 내가 가끔 대본을 검토해주는 영화사 명함을 주며 인사를 하자 신 선생은 자칫 어색할 수도 있는 자리를 능숙하게 이끌었다. 송 선생은 내게 고맙다고 해야 돼. 왜요? 오늘 버스 탄 여자들 중에서 가장 미인들을 앞에 앉혀놓았잖여. 그 말에 그네들이 더 수줍어하며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러잖아도 감격하고 있는 참입니다. 말로만? 현물로 드리죠. 나는 접시에 놓인 조기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이걸로는 안 되지. 혹시 책 가져온 거 있어? 나는 올해 2권의 창작집이 나왔다. 혹시 몰라 2권씩을 버스에 두고 온 가방에 가져오긴 했다. 눈치를 채긴 했으나 짐짓 의아한 표정을 지었더니 이러니 호라비를 못 벗어났지. 가지고 왔으면 밥 먹고 사인해서 이 2분 드려. 옛날에는 독자가 작가를 찾았지만 이제는 작가가 독자를 찾아야 하는 시대여. 문창과 출신들이니 고급 독자들이자녀. 그러면서 가방에서 메모지와 펜을 꺼내 그네들에게 이름을 적으라고 주었다. 내심 나는 쾌재를 불렀다. 그러자 나도 책 생각을 했었다. 인연 만들기를 고심하다가 나를 알릴 만한 게 책보다 좋은 게 어디 있으랴. 그러나 그럴 기회를 어떻게 만드느냐. 생뚱맞게 내가 쓴 책이니 읽어보시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말이다. 내 눈은 그 여자가 쓰는 이름에 머물렀다. 도도심. 그리고 그녀가 언니라 부르는 모자를 쓴 짝꿍이 고정예. 소설을 쓰면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을 때 나는 항상 고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다. 이름이 촌스러워요. 고정예가 쪽지를 신 선생에게 건네며 수줍어했다. 도도심. 인연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는 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름이 되었다. 인연은 어차피 상대성이다. 한쪽이 아무리 좋다 한들 상대가 싫다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밥맛도 모르고 식사가 끝났다. 나는 그 여자 앞에서 무척이나 조심스러웠다. 이런 기분이 얼마만인가. 신 선생은 집요했다. 그게 내겐 더 고마운 일이었지만 점심을 먹고 차에 올라와서도 바로 내 좌석으로 와 쪽지를 펴서 보여주며 빨리 책을 내놓으라 재촉하니 서명을 하는 내 손길이 설레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인연 만들기가 술술 풀리고 있는 듯했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했다. 호남의 금강이라는 대둔산. 셀 수 없을 정도로 다녀간 곳이다. 이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다녔으니 오죽하랴. 걸핏하면 재미를 찾아 놀러왔던. 더군다나 이곳 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지금은 속세를 떠나 스님이 된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 한때 운영했었기에 해마다 고향에서 열리는 동창회가 끝나면 일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 여자 동창과도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부딪혀 그 가루가 눈처럼 날리지는 못하더라도 자갈이 될 정도의 인연은 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로 맞이한 축제의 쌍쌍 파티에서 내 파트너였으니까. 여자친구가 있을 리 없어 동창 중에 가장 예쁜 그녀에게 사정하다시피 하여 데리고 갔으니. 그런데 그 동창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복학생 선배가 애인이 아니라면 자기를 소개시켜달라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마지못해 그 뜻을 동창에게 전하자 다행스럽게도 싫다고 고개를 저어 실현되지 못했는데 그 일의 깊은 저희에는 애매했던 내 입장이 작용했었다. 먹긴 벅차고 남주기에는 아까운.
산 입구 주차장엔 차들과 사람들로 빽빽했다. 여유가 많아져 그런지 행락철엔 우리나라 어딜 가도 비슷한 풍경들이다. 나는 이런 식의 관광이 싫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성수기일 때 바다에 가지 않고 단풍이 절정일 때 산을 가지 않는 편이다. 또한 주말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 않는다. 산행 시간에 대한 조 선생의 당부를 뒤로 하고 모두들 그리 높진 않지만 오르기는 만만치 않은 산을 3355 짝을 지어 오르기 시작했다. 나도 어슬렁거리며 뒤를 따랐다. 이미 인사는 텄으나 아직 가까이 다가갈 명분이 없어 먼 발치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다니는 도도심과 고정예를 의식하며 이번에는 그네들과 한껏 가까워진 신선생도 함께였다. 하늘은 높고 구름은 한가롭고 맑은 공기에 기분마저 쾌청하여 발걸음도 가벼웠다. 문명에 이길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같이 타고 내려서 걷다가 구름다리를 거쳐 가파른 삼선계단 앞에까지 앞서가던 그네들이 갑자기 옆으로 비켜섰다. 오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표정들을 지으며 자연스럽게 다가간 내가 물었다. 왜 올라가시지 않고 여기까지도 포도시 올라왔어? 신선생이 입을 해 벌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저흰 여기서 경치나 감상할래요. 선생님이나 정상에 다녀오세요. 고정예가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도심은 미소만 짓고 있었다. 예뻤다.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나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아쉽지만 계단 앞으로 나아갔다. 아무리 건강체라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기는 신선생에겐 역시 무리였다. 그네들을 앞세우고 따라만 갈 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힘든 줄 몰랐으나 그네들을 뒤에 남겨두고 계단을 오를 땐 허벅지가 뻐근하여 손잡이에 힘을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그네들이 계속해서 앞에 가고 있었다면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겨우 올라 숨을 몰아쉬고 보니 정상의 마천대에 떡하니 버티고 선 개척탑이라는 시멘트 구조물이 벌써 사나웠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없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정상의 조망은 언제 봐도 장관이었다. 불쑥불쑥 솟구친 바위와 원색의 단풍, 거기에 어우러진 소나무의 푸른 자태, 멀리 보이는 인위의 사바마저 꼭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잘 어울려 보였다. 그러나 나는 오래 있지 못했다. 그네들이 먼저 내려갈까 봐 초조해져서. 다행히 그네들은 그대로 쉬고 있다가 내가 내려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곤 그제야 움직였다. 올라올 땐 도도심과 고정예가 팔짱을 끼고 같이 움직였지만 내려갈 땐 고정예가 고령의 신선생의 팔을 붙들고 있었다. 아찔한 계곡 사이를 잇는 대둔산의 명물 구름다리. 조금 전 오를 때뿐만 아니라 전에 여러 번 다녔으면서도 그 위를 걸을 때마다 오금이 저릴 정도로 출렁거리는 다리 중간쯤이었다. 고정예가 신선생과 앞서가고 도도심이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었다. 그녀들의 걸음이 아주 느려 보조를 맞추느라 나는 여기저기를 눈으로 관찰해야만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도심이 로프를 잡고 갑자기 주저앉는 게 보였으니 의아했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사람들은 그대로 그녀를 지나쳤다. 아주 느리게 시간이 흐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앞으로 푹 숙인 채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고정예와 신선생은 다리를 다 건너고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났다. 빈혈이 아닐까.
뛰다시피 걸어 다가갔다. 도도심 씨,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심하게 떨고 있었으니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어디 편찮아요? 간신히 눈을 뜬 그녀가 치를 떨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무서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나는 대번에 알아차렸다. 그녀의 고소공포증을. 우선 안심시켜야 했다. 저를 꽉 붙잡으세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천천히 걸었다. 내 팔을 붙잡은 그녀의 손에 힘이 가해졌다. 공포에 비례한 힘이리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다면 신도 참 얄궂었다. 어쨌든 내겐 횡재의 순간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를 의지하는 도도심. 한 발짝, 두 발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 사람들에 가려 보이지 않던 고정래의 놀란 몸짓이 내 눈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를 향해 허겁지겁 뛰어오는 게 보였다.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들이, 빨갛게 물든 단풍이, 아득한 계곡이, 하늘과 구름, 단조로우나 무한한 깊이의 색상이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을 가지가지 상념은 풍경에 지워졌을 것이나 나의 상념은 느닷없는 행운에 고무되었다. 상대의 공포가 나의 행운이라니. 더군다나 그 아이러니를 즐기다니. 그러나 그 시간은 짧았다. 다리를 다 건넜을 때 나를 떠난 도도심은 허겁지겁 달려온 고정래의 품에 안겼다가 다리가 풀렸는지 급기야 주저앉고 말았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고정래는 도도심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물었다.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고소공포증이 있나 봅니다. 나의 말투는 속내와 다른 힐난조였다. 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땐 고 선생이 함께 있었잖아요. 고정래가 도도심의 얼굴을 들게 했다. 눈물 범벅이었다. 얼마나 놀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데도 그러한 자신이 부끄러운지 미소로 얼버무리려는. 왜 말 안 했어? 난 어쩔 수 없는 바본가 봐요. 갈 때 괜찮았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건널 줄 알았는데. 어휴, 그런 줄도 모르고 신 선생님이 힘들어하셔서 그런 말을 하지 그랬어. 말도 안 나왔어요. 다 죽어가던 도도심의 얼굴에 그제야 생기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입 뒀다가 언제 써먹으려고 말을 하뇨? 영락없는 새색시여. 언제 왔는지 신 선생이 농을 던졌다.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묻자 그녀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신세를 졌다며 일어나 고정래와 팔짱을 끼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갔다. 내 마음은 아름다운 석양처럼 물들어 대둔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각별하게 느껴졌다. 이것도 하늘의 배려인가? 산을 다 내려갈 때나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더 이상의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늘은 이제 그만큼의 실마리를 주었으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았다. 친구가 되든지 소울메이트가 되든지 인생의 동반자가 되든지. 그래서 돌아오는 내내 나의 고민은 이 인연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데 있었다. 가장 빠른 길은 조 시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아직 전화번호도 모르기에. 그런 면에서
나를 좀 더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달리는 차 안에서 술과 함께 조금은 풀어진 여행의 뒤풀이 노래방 순서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 숱하게 불렀던 애달픈 18번을 졸업하자는 심정으로 자진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불렀다. 노래를 다 부르고 내 자리로 돌아올 때 나와 눈이 마주친 도도심이 잔뜩 상기되어 있었다. 문학기행이라는 말을 모욕하고도 남았지만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조 선생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전혀 의미는 달랐지만 그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며칠 후 뜻밖의 고정예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책과 함께 명함을 주긴 했으나 먼저 연락을 해오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참이었다. 막상 조 선생에게 도도심의 전화번호를 물으려니 쑥스럽기도 해 머뭇거리던 참이기도 했다. 도도심이 아니어서 실망하긴 했지만 독자로서 둘이 함께 책을 준 답례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내용이었으니 아쉬울 것도 없었다. 약속한 날이 되어 어스름이 깔릴 무렵 인사동의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서 만났다. 내 책을 읽은 소감이 먼저였다. 이야기는 고정예가 주도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지만 여기 도도심 씨가 더 좋아해요. 작가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데다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도도심이 더 좋아한다. 작품도 그렇지만 나에 대한 서로의 감상도 나눴으리라. 이거 참 인기도 없는 편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 좋긴 하네요. 곧 유명세를 치르실 게 분명해요. 고마운 말씀입니다. 술도 한잔 하셔야죠.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고정예가 물었다. 나는 술을 끊었다. 2년 동안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 작가로서 술을 멀리한다는 것이 자칫 매력없게 보일지 몰라도 큰맘 먹고 담을 쌓았다. 남은 생애만큼은 내 의지가 아닌 알코올로 인해 추한 꼴을 남들보다는 내 자신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호라비에다 추하기까지 하다면 그 인생이 어찌 슬프지 않으랴. 그렇지만 오늘은 슬프지 않다. 막걸리로 합시다. 음식이 묵은 김치로 만든 찌개 전골이었기에 막걸리가 안성맞춤일 것 같았다. 여러 얘기들이 나왔다. 문학을 하고 싶어 문창과에 들어갔으나 재능이 거기에 닿지 못한다는 걸 알고 포기했다는 그네들의 상심이 독서로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술이 한숨배 돌고 도도심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다. 이거 비밀인데요. 도도심 씨 선생님처럼 싱글이에요. 남편이 없는. 고정예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냈을 때 내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그 자리를 도도심을 처음 봤을 때의 아우라가 채웠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이다. 남의 불행이 내게 행운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저는 선생님과 도도심 씨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을 처음 뵀지만 좋으신 분 같아서 작품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도도심 씨야 제가 보증할 수 있고요. 그런데 워낙 도도심 씨가 소심하고 나서는 성격이 아니어서 스스로는 선생님께 가질 못할 거예요. 아니,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다가오셔도 쉽게 문을 열어주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도도심 씨가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분명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고 문학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지 못하며 성격도 외골수에 가까워 결코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인상이 사기를 친 모양이다. 아니면 내 작품 중에서 은연중에 드러나는 내 자랑에 넘어갔던지. 그것도 아니라면 인연이라서. 유부녀가 아닌 싱글에다 내 작품뿐만 아니라
남자로서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니 이게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랴. 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 말은 인연을 가리킨 말이다. 하긴 인연이라는 말로밖에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을 설명할 수가 없지 않은가. 내 눈에만 보였을 아우라와 자석 같은 끌림. 인연도 아주 특별한 인연을 시절 인연이라 한다는데 바로 그 시절 인연이기에 첫 만남의 순간이 그토록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왔나.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인연도 때가 돼야 만나게 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는,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거부할 수 없다는 시절 인연. 가뭄에 쩍쩍 갈라진 눈바닥 마냥 내 마음은 황량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내게서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거기에 담비 오듯이 한 사람이 내게로 온다. 절묘한 하늘의 배려가 아니고 무엇이랴. 저도 처음 뵀을 때 느낌이 남달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따라다니게 되더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러셨어요? 정말 선생님과 도심씨가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줄곧 들었어요. 그렇지만 서둘지는 마세요. 거기에서 우리의 은밀한 얘기는 멈췄다. 도도심이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했다. 바라만 보고 침만 삼켜야 할 남의 떡도 부도덕을 감수하며 차지하고 싶은 따지 못할 별도 아니었다. 내 직관에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소설가에게 필수라는 직관. 그래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따라다닌, 내 스스로 최면을 걸고 무시하려 했으나 은근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연. 시절 인연이 바로 도도심일 수 있었다. 내가 첫눈에 반하고 그녀도 내심 좋은 느낌이었다니 최고의 궁합이지 않은가. 우리의 인연은 그래서 금방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다신 올 것 같지 않던 내 인생의 봄날, 내 18번이 당장 바뀌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서 알리의 서약으로. 텅 빈 세상인 것 같아 라고 한숨만 쉬다가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길. 그대라는 선물이 고맙습니다. 라는 간절한 염원으로. 그날의 만남 이후 새로운 문자 시스템 카카오톡이 오고 갔다. 고정녀에게서 들은 비밀은 안 들은 것처럼 혹시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 본심을 넌지시 비쳤으나 도도심의 대답은 고정녀의 말과는 다르게 지극히 예의를 갖춘 독자 유부녀의 반응일 뿐이었다. 그런데다가 커피라도 한잔 하자거나 음악회나 그림 전시회 같은 곳에 가자 하면 번번이 당황하여 아무리 문자지만 허둥대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지방에 가 있다거나 없는 남편, 내가 알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핑계를 어설프게 대곤 했다. 그러다가 내가 남편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낌새를 챘는지 방한퉁수라는 말을 썼다. 사람을 사귀는데 서툴다는, 겨우 만나는 사람이라야 가족과 고정녀뿐이라는,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만나보아야 실망만 할 거라는, 그러니 자기 아닌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나지 않으려는 핑계처럼 보이기도 했다. 화제가 된 영화 비긴 어게인이 던지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자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만 같아 같이 보자는 말에도 그녀는 침묵했다. 기대에 들떴던 내가 그런 반응에 물론 김이 새긴 했지만
고정예에 서둘지는 마세요라는 말을 상기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를 별로 하지 않던 내가 본격적으로 소식을 올리기 시작한 게 이때였다.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고 그녀가 내 스토리에 흔적을 남기지는 않지만 슬그머니 들어와 본다는 걸 알고 다분히 그녀를 겨냥한 나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이런 식이다. 시절 인연에 대하여. 토요일 밤 어느 수필가와 시청 근처 초가집에서 고기를 먹으며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더라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변의 불빛에 드러난 모습이 가히 고혹적이고 환상적이었지요. 그때 가까운 시일 내에 환한 대낮에 다시 가보리라 했는데 오늘 외출을 마치고 시간을 내어 자전거를 끌고 갔지요. 이 자전거는 딸내미가 삐까번쩍한 새 자전거를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후에 내게 넘겨준 낡은 것입니다. 예전에 한 번씩 얻어 탈 때는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도 내 것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오늘은 안장을 한껏 높이고 바람도 빵빵하게 집어넣었지요. 이런 식으로라도 내 것으로의 포맷을 해야 했으니 참으로 얍삽한 부정입니다. 원래 내 자전거는 바퀴가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접이식인데 타는데 많이 불편하지요. 휘파람을 불며 번개같이 바람을 가르고 코스모스 밭으로 간 나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환한 대낮이고 꽃도 탄성을 자아낼 만치 예쁘게 피었는데 웬일일까요? 그날 밤 희미한 주변의 잔광에 비친 코스모스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은 반면에 오늘 햇빛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코스모스는 밭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사람의 몰지각한 발걸음에 밟히고 쓰러지고 여기저기 길 아닌 길이 생기고 포토존을 벗어난 무분별한 행동이 낳은 결과일 것입니다. 오늘도 갖은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눌러대는 저절로 눈살 찌푸려지는 광경에 왜들 저럴까 하다가 금방 자책하고 맙니다. 너나 잘하세요. 요즘 내게 화두가 되는 말은 불법에 있는 시절 인연일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없으면 지척에 두고도 못 만날 수도 있고 아무리 머뭇거리고 소심할지라도 시절 인연이 닿으면 그 인연을 거부할 수 없다는 하늘의 절묘한 배려입니다. 그 인연이라 생각되는 누군가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행여나 어디 흠이라도 날까 봐 조심스레 꺼내어 내일을 그리다 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그 흐뭇함은 일상마저 즐겁게 만듭니다. 가을 코스모스. 코스모스에겐 요즘이 이러한 시절 인연의 절정기인 듯 싶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고 자전거를 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무 의자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수만 송이 코스모스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코스모스의 시절 인연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지만 나의 시절 인연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건 예측 불가능의 시절 인연입니다. 도도심을 향한 나의 메시지는 차츰 노골적이 되어갔다. 그렇지만 진정이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농담. 소설가 박범신 선생은 소설 속에서라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가상의 작품 세계일망정 사람 다루는데 신중히 하라는 말과 같을 겁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주연을 위하여 등장하는 수많은 조연들의 운명에 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들러리 인생인 그들은 무엇이 되는가?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한 의미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요즘 작품을 쓰면서 틈틈이 읽은 게 밀란 쿤데라의 농담입니다. 똑같은 작품이라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의미가 달리 다가오게 되는가 봅니다. 젊은 시절에 읽었을 때는 주인공인 루드비크와
그가 사랑하는 여인 루체의 기가 막힌 인생 역정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읽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피우다가 무심코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길에 무수히 밟히는 담배꽁초 마냥 주연에게 버려지는 조연 헬레나는 무엇이 되는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루드비크가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고 믿는 제마네크의 아내입니다. 따라서 루드비크는 복수하기 위해 헬레나를 계획적으로 유혹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란 걸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당신을 기다렸던 셈이지요. 나는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와 비슷한 말을 토로했었죠. 하늘의 오묘한 섭리에 감탄하고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하는 느낌으로. 이런 말을 듣고도 넘어오지 않는 여성은 남자를 좋아하지 않거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여성 방한통수일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온 건 애매하고 무거운 침묵일 뿐이었으나 루드비크는 가볍게 성공합니다. 내 말은 시절 인연을 직감한 진심이었고 루드비크의 달콤함은 악마의 속삭임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안타까움에 반하여 자신을 농락하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랑에 들뜨는 헬레나.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 악마의 속삭임을 사랑의 세레나데로 착각하여 받아들이고 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악마의 속삭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게 인간사의 부조리 얽히고 설킨 속성일지 모르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진실이라 믿은 것 속에 엄청난 허위가 숨어있는 삶의 아이러니. 절대적인 선인과 악인은 없다는 작가의 사색은 우리의 가치관을 한층 더 곤혹스럽게 합니다. 루드비크가 헬레나를 유혹할 때 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나는 진심에서 우러나와 거의 똑같이 그런 말을 도도심에게 했었다. 그랬기에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이런 우연도 있는가 탐복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루드비크는 성공했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럴까? 헬레나는 남편과의 사랑에 금이가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때마침 루드비크가 나타났고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렇다면 도도심은 왜 내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피하는가? 말 못할 상처가 있는가? 이런 내용도 있다. 방한퉁수에 대하여. 방한퉁수는 방한통수의 사투리입니다. 통수는 통령과 같은 말로 부하를 통솔하는 장수를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방한통수는 방한에서만큼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방한에 오직 그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을 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방안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장롱이나 침대 등 가구가 있겠죠. 한두 개의 화분이나 커다란 거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락 의자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것이 방한통수의 부하들이 됩니다. 불만이 있다고 투덜대거나 따지지도 않고 시비거리도 만들지 않으며 말을 아주 잘 듣는, 선풍기는 누르면 돌아가고 텔레비전은 리모컨만 작동하면 나오고 거울은 보이는 것만 보여주죠. 방 안에서 그는 자기만의 세상, 꿈을 꿉니다. 체면과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이유도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방 안은 곧 그에게 한없이 여유로운 천국이 됩니다. 그런 방안 통수가 바깥나들이를 하려면 아주 큰 맘을 먹어야 합니다. 관공서라도 갈라치면 자신이 뻔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데도 오직 그만 그렇게 여기지요.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는 경우, 더더군다나 이성을 만나는 경우는 낙타가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만치나 어렵습니다.
아니, 아예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러한 방한 통수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라면 어차피 여러 가지를 겪게 해야만 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이성을 만나 사랑에도 빠지게 해야 하는데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연극이나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시게 해야 하는데 도무지 방한만 좋아하니 나가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려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뾰족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방한 통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처음의 의도가 칼침 맞은 듯 서늘해져 집 주변 산책길을 배회하는데 플라스틱 통과 함께 누군가의 글을 발견합니다. 이곳을 찾는 배고픈 누렁이가 있습니다. 물과 밥을 채워주세요. 우리 함께 누렁이가 배고프지 않도록 해요. 누렁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안락한 방 안이 굶주림보다 못하다 생각한 강아지가 이 주변을 떠도는 모양입니다. 자신을 올가맨 줄에 순종하기보다 넓은 세계를 택한 것입니다. 나의 고민에 대하여, 그러니까 방 안을 탈출한 강아지, 자유인이 아닌 자유견이 해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의 해방감을 지켜보려면 저 통을 밥과 물로 채워야겠죠. 방한 통수를 자청하는 도도심을 향해 방 안을 벗어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이 글을 읽었음직한 그녀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또 이런 것도 있다. 내 마음속의 어린 왕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세계의 영원한 고전으로 꼽히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는 소설가이기 이전의 비행사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작품 소재는 당연히 비행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며 어린 왕자가 이 지구라는 별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처럼 비행 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소설가다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세 번째로 이번 가을에 어린 왕자를 만났습니다. 작가가 우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읽는 이마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거야. 넌 내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난 너에게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 어린 왕자를 만난 여우의 말이죠. 누구에게 길들이고 누구에게 길들여지고 싶은가. 모든 관계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간사의 속성일지 모릅니다. 양연과 악연, 행과 불행이 엇갈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길들여져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무거운 걸 들어주고 벽에 못을 박아주고 등을 갈아주고. 어린 왕자, 그가 사라지는 풍경은 왠지 모르게 울적하고 가슴을 매게 합니다. 특히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린 왕자가 돌아간 별, 내 별을 상상합니다. 내가 돌아갈 별, 내가 가진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별, 아등바등한 삶이 무의미해지기도 하는 별. 그렇지만 내가 이 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 수도 있는 별. 내 마음속 어린 왕자는 순수 덩어리에서 이번에는 우수와 연민에 찬 모습으로 왔다 갔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맺기도 때로는 열망과 다른 모습, 안타까움으로 서로가 닿지 못하는 평행선을 긋기도 합니다. 그 평행선을 오므리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 사랑을 깃들게 하는 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도도심에게 길들여지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당연히 그녀를 길들이고도 싶었다. 그러나 이런 내 공개적인 메시지에도 도도심의 반응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말뿐이었다. 작가와 독자로서 지금의 관계로 만족한다는 것이었다. 변화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남편이 없는데 있는 척하기나 방한 통수라는 이유로
한사코 나를 만나길 두려워하고 있으니. 인생의 항로를 알 만큼 알아버린 나이에 행여 남자를 사귀었다가 지금의 안정이 깨질까 염려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난 초조하지 않았다. 나도 한편으로는 순수함이 지켜지는 이대로가 좋았다. 저 문 밖까지 와준 것만도, 비록 문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가.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다. 겁먹지 않도록 그녀가 모르게 스며드는 것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지만 난 할 수만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찍을 생각이었다. 오죽하면 죽는 날까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 그 연약한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부딪혀 그 바위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리기까지 그 인연이 어디 쉬운 인연인가 말이다. 그런 반면에 서로가 문자만으로 만족하고 지내자는 지금 이대로를 회의할 때도 있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새로 산 신발과 같다는 생각으로.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샀는데 혹시나 다를까, 해지진 않을까 염려하여 먼지도 타지 않는 곳에 고이 모셔놓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말이다. 그렇게 모셔놓았다가 이래선 안 되지 하고 정작 신으려 할 때는 신발이 작거나 유행이 지나버렸거나 신발 스스로 퇴락하여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사랑의 감정도 그러지 않을까. 사랑이 다가왔을 때 붙잡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오지 않은 것만 못하지 않은가. 설령 사랑하던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해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또다시 상처를 입든 그 상처를 치료하든 나서는 게 인생 아닐까. 인생은 모험의 연속이라지 않은가. 그러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한다 말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한다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늘이 준 인연을 대하는 답이 아닐까 하는 회의. 그러면서도 시간은 간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스스로 묻고 대답하며 사랑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간에 무심하게도 시간은 흐른다. 우리의 인연은 1년여가 다가가고 있건만 여전히 평행선이었다.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이대로 상태가 계속되었다. 그동안의 나는 진심을 다 보여주었으나 그녀는 보여줄 듯 하다가도 끝내 속내를 드러내질 않았다. 내 카카오 스토리에 이야기는 쌓여갔으나 그녀의 카카오 스토리엔 배경 화면만 어쩌다 바뀔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여주겠다는 듯 사진을 곁들인 문자를 보냈으나 그녀는 답으로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네. 등과 같이 단답형이 전부였다. 그나마 내가 문자를 해야 겨우 답이 오는 정도이고 그녀가 먼저 문자를 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렇다고 날 싫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상황, 평행선을 즐기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얘기 끝에 얼굴 잃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진 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거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릴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잘 나온 사진이 없다고 극구 사양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나고 새벽 2시경 원고 마감일을 잘못 안 덕분에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카카오 스토리에 새로운 소식이 떴다는 알림을 보고 무심코 화면을 움직였더니 놀랍게도 그녀였다. 내 주문에 대한 답이 분명한, 나와 처음 만난 날 추억의 6070 금상거리에서 고정예와 교복을 빌려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다. 그 새벽 시간은 사진을 올릴까 말까 무척이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는 걸 의미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검정색의 여고생 교복. 목을 감싸는 넓고 하얀 컬러가 돋보이는, 그리고 단발머리. 그 순간을 내가 잠을 자느라 포착하지 못했다면 그녀의 성격상 바로 삭제해버릴 것이기에 올린지도 모르고 넘어갔을 게 빤했다.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버리는 동요 속의 아이처럼 나를 향한 그녀의 심경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바로 고맙다는 댓글을 달았더니 깜짝 놀라는 모습이 안 보고도 그려졌다. 안 주무셨어요? 부끄러워요. 올리긴 올리지만 그 시간에 내가 볼 거라곤 기대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저장을 하고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살려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한참 동안 키웠다 줄였다가를 반복하여 쳐다보는데 이상했다. 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일깨우듯이 울려오는 북소리 같은 설렘의 극치인 전율감이 내 전신을 휘감고 있었으니 분명히 내가 처음 만난 그녀는 문학 기행에서였다. 그런데 그 너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옛날, 세월의 무게에 지워져 잊히고만 한 여학생의 아련한 모습이 사진에 겹쳐 보이고 있었으니 전주에서 다니던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가 원래 있던 곳에서 새로 지은 곳으로 이사를 해 등굣길이 달라졌다. 금암동에서 덕진동으로 가던 길이 금암동에서 인우동으로, 하숙집을 나와 골목을 지나 철길 옆을 돌아 모래내 길을 거쳐 학교로 가는 4km는 좋게 되는 거리에서 아침마다 보게 되는 여학생이 있었다. 철길 옆을 돌아서면 꼭 기다렸다는 듯 저만치서 나타나는 여고 1학년생. 교복을 입고 단발머리에 책이 가득 든 가방이 무거운지 꼭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간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학생. 얼굴이 하얗고 붉은 입술에 눈은 초롱하고 볼이 상큼하게 부풀어 막 피어난 꽃처럼 화사하여 나를 설레게 하던, 별 특색도 없던 평범한 골목길까지 특별하게 만들던, 왠지 모르게 이제 막 꺼낸 도화지처럼 깨끗한 느낌만 들었던, 그 순간은 얼굴을 꼿꼿하게 세워 의젓하게 걸으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걸음걸이가 이상하게 꼬이는데 그런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먼 곳을 응시하며 걸어가던, 처음에는 예쁜 여학생을 보게 되었다는 가벼운 기분이었지만 몇 번의 조음 안에 등하교 시간이 아까워 학교 가까운 곳으로 하숙을 옮기려던 계획까지 없었던 일로 만들고, 가면 갈수록 그녀의 존재는 내 가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으니, 행여 시간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다리는 그때부터 힘이 없어지고 마음까지 심란해져 공부마저 되지 않을 정도였다.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스치는 사이인데도 내 상사의 깊이는 대책 없이 깊어져 책에서도 그녀의 얼굴, 수업 시간에도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려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대로 가다간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난망해지고 말았다. 만약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녀에게 가까이 갈 수 있으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여름방학을 앞두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하숙을 학교 근처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 내 심중을 전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 꽃을 인용하며 너를 좋아하게 되었어. 요즘은 온통 너의 생각뿐. 이러다가 대학에 가지 못할 게 빤하다. 그래서 하숙을 옮긴다. 내가 대학생이 되고 너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다시 만나자. 내 말에 동의한다면 다가공원 가람시비 시름에 3년에 나오는 볕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줘. 이번 일요일에 가서 볼게. 나의 시름을 볕으로 녹여주길 바라며 라는 내용이다.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채 나만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판단이었다. 그렇지만 나름 기발하고도 낭만적인 접근이긴 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주었을 때 그녀의 놀란 표정이 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라니. 편지의 내용처럼 일요일이 되어 다가공원에 올랐고 가람시비를 보았다. 그러나 기대했던 동그라미는 없었다. 쌀쌀한 퇴바람이 이따금 불어온다. 신란만치도 볕은 아니 비쳐든다. 찬 구들 외로이 앉아 못내 조조하노라. 이병기의 시조 시름 3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신란만치도 볕은 비쳐들지 않았던 것이다. 전주 시민 거의 모두가 알고 있을 터이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생인 그녀가 다가공원을 모르고 가람시비를 모를 리 없었다. 시인의 제자가 우리 학교 국어선생으로 있었기에 유독 그의 시조를 많이 들려줘 줄줄 외우고 있는 그 시름이라는 시에서 볕은 희망을 상징했다. 그래서 택한 시어였다. 그녀는 볕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거부당한 것이다. 거부한 그녀에게 왜 그러느냐고 따질 배짱까진 없었다. 거부한 그녀를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만날 만큼 얼굴이 두껍지도 못했다. 나 싫다는 여자 굳이 붙잡고 나를 좋아하게 하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기로 잊었다. 잊는다고 잊어지는 건 아니지만 악착같이 책을 대신 붙들었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혼자서 상사의 열병을 앓다가 스스로 나가자빠진 꼴이었다. 그리곤 까맣게 잊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게 옳은 표현일 것이다. 제까지 것이. 과연 그녀일까? 아니나 다를까 도도심은 스토리에 올려놓았던 사진을 내가 보았으니 더 이상 유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어느새 삭제해버렸다. 올려놓으란다고 올린 자신이 쑥스러웠을 것이다. 그래도 내 전화기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만약에 그 옛날의 여고생이 도도심이라면 우리의 이 질긴 인연을 뭐라 설명할 것인가. 그 옛날에는 아직 시절이 되지 않았기에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서로가 홀로 되어 세상에 달고 쓰고 맵고 짠 맛을 다 본 다음에야 이루어지도록 예정돼 있었는가. 나는 도도심의 고향도 모른다. 지금 살고 있는 곳도 서울 강남의 어디쯤이란 것만 안다. 여고생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끝났다. 따라서 그 여고생이 도도심이라는 걸 확신하진 못한다. 그러나 내가 그녀를 시절 인연이라 확신한 것처럼 사진을 보면 볼수록 여고생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어른거렸다. 그렇다고 그 옛날을 들먹이며 그 여고생이 아니냐고 다짜고짜 물을 수도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점잖은 아주 예의 바른 작가였다. 그런데도 나는 확신했다. 도도심이 그 여학생이 분명하다고. 아니, 그 여학생이어야만 했다.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부딪혀 가루가 되는 시절 인연의 그 질긴 우연성 때문이었다. 어느덧 계절은 12월, 겨울로 치닫고 있었다. 언제나 12월이 되면 지난 1년을 되돌아보게 된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소설을 항상 조급해하며 쓴다고 썼으나 발표한 건 고작 3편. 머리는 휘어질 대로 휘어지고 주름의 골은 차츰 선명해져만 간다. 이 1년의 시간 동안 내 머릿속을 온전히 지배해온 건 도도심이었다.
이 나이에 상사라니. 그러나 어쩌랴. 그녀를 향한 내 감정은 아내에게 향했을 때의 열정에 결코 못하지 않으니. 모든 글의 지향점은 그녀였고 강의나 행사나 관람이나 먹고 자고 입는 것조차 보지도 듣지도 만질 수도 없는 그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내 간절함과는 다르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주고받긴 하지만 다가올 듯 하다가 멀어지고 멀어질 듯 하다 가까워지는 더 이상은 다가갈 수도 다가오지도 못하는 평행선을 우린 달렸다. 몇 번 거절을 당한 탓에 또다시 어렵게 거절의 핑계를 찾을 그녀의 입장을 배려하여 만나자는 얘기를 섣불리 꺼내지 못하지만 그녀가 나를 항상 지켜보는 듯한 느낌만으로 만족하면서 시절 인연임을 확신한 내 사랑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정말 그녀일까? 넌지시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날렸다. 김춘수의 시와 함께 가람의 시조 씨름의 3년을. 그걸 본 그녀의 반응이 궁금했던 것이다. 그런데 읽었음이 분명한데도 답장이 없었다. 근래엔 답이 즉각적으로 오곤 했기에 나는 초조했다. 그녀일까? 아닐까? 하루, 이틀, 사흘. 춥고 눈이 왔다. 아니라면, 그녀라면. 그동안 오만 잡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그 옛날 일요일이 되기 전에 다가공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을 때만큼이나. 나흘 후 마침내 답장이 왔다. 선생님이 정말 그분이셨어요? 놀랍습니다. 저는 당시에 대학을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공원을 갔다가 끝내 동그라미를 그리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전송돼 온 사진. 다가공원에서 찍은 눈 덮인 가람 시비. 볕에는 동그라미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감격하고 또 감격했다. 그 순간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서정주의 시를 절감하며 그의 천재에 탄복했다. 우리 인연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연이 시절 인연이 되고 우연이 필연이 되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리라. 두 가닥의 전선이 비로소 옷을 벗고 알몸으로 만나야 불이 켜지듯이. 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너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바로 그때 행동하는 인연, 그게 바로 시절 인연이 아닐까.